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식 계좌 열어보신 분들 아마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코스피도 엄청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계좌에 찍힌 그 빨간 숫자를 보면서 드디어 내 자산이 불어나는구나 하고 흐뭇해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왜 마트 가서 장볼 때나 해외 직구할 때 보면 내 돈의 가치는 어째 그대로인 것 같지? 바로 그 찝찝함.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냉정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여러분의 수익이 과연 진짜 수익인지 그 숫자의 민낯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달러라는 구명보트가 필요한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원화 기준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것에 만족하시지만 요즘처럼 글로벌 경제가 촘촘하게 연결된 시대에는 내 자산의 실제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거든요. 오늘 그 점검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제공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간을 5년 전으로 확 돌려놨네요. 2021년 1월. 네, 2021년 1월. 그때 기억나세요? 다들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소위 동학개미 운동이 한창일 때였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숫자를 볼게요. 2021년 1월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최고 96,800원까지 갔어요. 네, 96,800원, 그리고 그때 원달러 환율이 1,092원이었죠. 1,092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낮은 수치네요. 자, 그럼 이때 삼성전자 주식 한 주의 가치를 달러로 바꿔보면 얼마였을까요? 계산해보면 약 88.6달러, 편하게 89달러라고 하죠. 89달러.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들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어서 10만 전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그랬었죠.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오늘이 2026년 1월 13일인데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인가요? 자료를 보면 오늘 주가가 13만 7,600원이에요. 13만 7,600원. 네, 5년 전 96,800원에서 13만 7,600원. 원화로만 보면 수익률이 무려 42%나 됩니다. 42%요? 네, 연평균 8%가 넘는 아주 훌륭한 수익률이죠. 이것만 보면 역시 대한민국 1등 주식에 투자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42%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죠. 웬만한 예적금은 비교도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네요. 하하, 그렇죠. 바로 환율이겠죠. 지금 환율이 1,475원이네요. 5년 전이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법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현재 주가 13만 7,600원을 현재 환율 1,475원으로 나눠서 지금 삼성전자 한 주의 달러 가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네네.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면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약 93.2달러가 나오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아니, 5년 전에 89달러였는데 지금 93달러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지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주식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원화로는 42%라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지만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달러로 환산한 진짜 가치는 고작 4.5% 오른 데 그쳤다는 거죠. 와, 5년간의 수익률이 4.5%인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42%와 4.5%. 이건 거의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 돈이 불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제자료 거름만 겨우 면한 수준이었다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화폐 환상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내 통장에 찍힌 원화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내 자산이 크게 불어났다고 착각하는 현상. 이게 바로 화폐 환상, 머니 일루전의 아주 전형적인 예시죠.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도발적인 비교를 하나 제시해요. 어떤 비교죠? 만약 2021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대신 그 돈으로 그냥 달러를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랍 속에 넣어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만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비교 아닌가요? 아무도 5년 동안 달러를 그냥 서랍에 넣어두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계산만 해보는 거죠. 그래도 계산은 해볼 수 있겠죠. 환율이 1,092원에서 1,475원으로 올랐으니까
와, 35%네요. 맞습니다. 아무런 리스크 없이 그냥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35%의 수익이 났다는 거군요. 그렇죠. 5년간 기업의 실적과 미래를 분석하며 마음 졸인 투자의 결과는 4.5% 수익, 그냥 달러로 바꿔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결과는 35% 수익. 헝. 어떤 쪽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분석은 더 날카롭습니다. 만약 그 달러를 설업이 아니라 미국 달러 예금이나 RP에만 넣어뒀어도 연 4에서 5% 이자가 꼬박꼬박 붙었을 거고요. 네, 요즘 달러 예금 이율 좋죠? 만약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 나스닥 지수 ETF에 투자했다면 지난 5년간의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수익률은 100%를 훌쩍 넘었을 거라고 지적해요. 와, 듣고 보니 할 말이 없네요. 결국 지난 5년간 한국 주식시장의 승자는 원화 자산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달러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니 정말 충격적인데 듣고 계신 분들은 에이, 설마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이렇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 현상이 더 넓은 그림에서도 나타나나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즉 BIS의 통계를 인용해서 더 거시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BIS 통계라면 신뢰도가 아주 높은 자료겠네요. 여기서 어떤 걸 봐야죠? 명목실효 환율이라는 지수예요. 말이 좀 어렵죠? 네, 명목 실효 환율. 좀 어렵네요. 제가 이거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명목실효 환율은 원화의 종합격투기 랭킹 같은 거예요. 아, 종합 격투기 랭킹이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원달러 환율이 특정 선수, 즉 미국과의 1대1 대결 성적이라면 명목실효 환율은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전 세계 주요 선수들과 모두 겨뤄본 종합 성적표인 셈이죠. 아하. 이 랭킹이 높을수록 우리 돈의 가치, 즉 맷집이 세다는 뜻이고 낮을수록 약하다는 뜻이에요. 아, 비유를 해주시니 이해가 확 되네요. 일종의 원화 가치에 대한 월드 랭킹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월드 랭킹은 지금 몇 위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명목실효 환율 지수는 86.58인데요. 네. 이게 전 세계 주요 64개국 중에서 60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60위요? 64개국 중에 60이라고요? 네, 이건 거의 꼴찌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 충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수치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고 IMF 때랑요? 네,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88.88보다도 더 낮다고 지적해요. 무려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 그럼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우리보다 돈의 가치가 더 형편없는 나라는 도대체 어딘가요? 우리 아래 순위의 국가들은 63위 튀르키예, 64위 아르헨티나 정도입니다. 튀르키예, 아르헨티나요? 우리가 뉴스에서 경제 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그 나라들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나라들과 같은 그룹에 묶여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 돈의 가치는 국제사회에서 아르헨티나, 튀르키예와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원화 가치가 이렇게 낮은 게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에는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좋은 측면도 있지 않나요? 아, 네네. 혹시 정부나 한국은행이 이런 효과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용인하거나 방치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게 그냥 무능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깔린 정책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세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같은 궁금증을 가지셨을 거예요. 물론 정부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원화 약세를 용인하려는 요인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수출 기업들 좋으라고. 환율이 오르면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에 유리해지거든요. 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지점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 정도를 넘어섰다. 네. 수출 기업 좀 살리자고 국민 전체의 실질 구매력이라는 더 큰 가치를 희생시키는 게 과연 올바른 정책 방향이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실이 너무나도 커졌다는 비판이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당장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가장 직접적인 건 수입 물가의 폭등이죠. 수입 물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만 해요. 예를 들어 5년 전에는 1,092원만 주면 살 수 있던 걸 지금은 1,475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죠. 와. 결국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돈의 구매력, 즉 실질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장바구니 물가가 무서워서 마트 가기 겁난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축배를 드는 동안 국민들의 지갑은 소리 없이 얇아지고 있었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어요. 한국은행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명확해요. 이런 원화 가치 폭락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사실상 원화의 아르헨티나화를 방관했다는 겁니다. 원화의 아르헨티나화라는 정말 무서운 표현이네요.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자료의 주장은 이겁니다. 진정한 경제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주가지수라는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자국 화폐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지켜서 국민의 구매력을 보존하고 국민들이 해외의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부담 없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지난 5년간의 결과는 그 목표와는 정반대로 흘러갔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냉정한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해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은 물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상승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해지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했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금, 즉 원화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라도 사두자는 심리가 시장에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아,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막기 위해 어떨 수 없이 주식시장으로 피신해온 자금들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주가 상승을 보고 경제가 좋구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원화 자산,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에만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소위 몰빵 투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경고로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내 자산을 매우 위험한 도박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 앞서 본 것처럼 내 계좌의 원화 숫자는 불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달러나 다른 기축통화로 환산했을 때 실제 가치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반쪽짜리 성공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말이군요. 네, 더 이상 원화라는 바구니에만 모든 달걀을 담아둘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부동의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의 비중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그리고 의미 있는 수준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해요. 달러 자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달러로 환전해서 은행에 넣어두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달러 예금이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미국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는 것만으로도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 기준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미국 지수 추종 ETF요? 네. 또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매수하는 것도 간접적인 달러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내 자산의 일부가 원화의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달러의 힘을 받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달러 자산 편입.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인플레이션과 위기 상황에서 가치를 증명해온 인류 최후의 실물 화폐, 바로 금, 골드의 비중 역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 금이요? 네, 달러마저도 결국 종이 화폐에 불과하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실물 자산이니까요. 통화 가치가 불안정해질수록 금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되죠. 달러와 금. 가장 전통적이고 강력한 안전자산들이군요. 그렇죠. 금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골드바를 사서 집에 두기엔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죠. 요즘은 굳이 실물금을 사지 않아도 돼요.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금 ETF를 사거나 은행에서 골드뱅킹 계좌를 트는 등 아주 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원화, 달러,
금이라는 세 개의 다리로 내 자산을 튼튼하게 받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버텨줄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분석이었습니다. 42%의 수익이 사실은 4.5%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숫자로 직접 확인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는 주식 수익률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진실을 봤는데요. 혹시 우리 금융생활 속 다른 숫자들, 예를 들면 내 아파트 가격이나 내 연봉 같은 숫자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경제 지표와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계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만족하는 시대를 넘어 내 자산의 진짜 가치가 늘어나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현명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